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거셌어요. 골목 계단에 앉아 있던 저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는 영수증 20장이 넘게 들어 있었어요. 병원비, 약값, 택시비, 그리고 심지어 편의점 김밥값까지. 모두 합쳐서 320만 원 정확히. 선아야, 이게 뭐야? 내가 은행 직원이야? 정희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앞에 선 그녀는 제가 건넨 봉투를 받아들지도 않았어요.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같은 해에 시집왔고 아이들을 함께 키웠으며 남편들 장례도 서로 부축하며 치렀죠. 그런데 지금 저희는 집 앞 골목에서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희마, 이건 절차야. 네가 먼저 내준 거니까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바람이 그녀의 짧은 머리를 흩날렸고 저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넌 어떻게 됐을 것 같은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아니, 찌른 게 아니라 찢었습니다. 그래, 네가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지도 몰라. 제 속마음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희미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는지 생각했어요.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을까요?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시길 바래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어요. 꽃집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우산을 쓰고도 어깨가 다 젖었죠. 빗물이 목덜미로 흘러내렸고 옷깃이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왜 이러지? 바닥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시게 느껴졌어요. 응급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손목에 링거를 꽂고 있었고 차가운 바늘이 피부를 파고드는 게 느껴졌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커튼 너머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보호자분 계세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희미를 봤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슬리퍼에 잠옷바람이었어요.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박선아, 이 사람 친구예요. 정희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손톱에 매니큐어가 반쯤 벗겨진 게 보였어요. 급하게 뛰어나와서 그런 것 같았죠. 의사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했지만 저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과로, 저혈압, 정밀검사 같은 단어들만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저 정희미의 얼굴만 보였어요. 언제 연락했는지, 어떻게 온 건지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아야, 괜찮아. 검사 결과 나오면 다 괜찮을 거야. 정희미는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딸 지연이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엄마의 손길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다음날 아침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정희미는 여전히 옆에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목을 꺾은 채 잠든 그 모습이 불편해 보였어요. 그녀의 가방이 의자에 걸려 있었고 그 안에서 영수증이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병원비 수납 영수증이었어요. 정희미가 냈구나.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고마웠지만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빚을 진 기분이랄까? 아니, 빚이라는 게 맞는 표현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링거줄이 팔목을 잡아당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미가 눈을 떴어요. 선아야, 깼어? 어때? 좀 나아? 응, 덕분에. 정희마, 근데 병원비는... 아, 그건 나중에 생각해. 지금은 쉬는 게 먼저야. 정희미는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자는 말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어요. 얼마나 썼을까? 검사비까지 하면 제법 될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딸 지연이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나왔는지 정장 차림이었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왜 진작 연락 안 하셨어요? 정희미가 다 해줬어. 네가 회사에 있는 거 알잖아. 지연이는 정희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감사합니다. 제가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지연아. 네 엄마가 쓰러진 게 밤이었잖아. 내가 가까이 있어서 다행이었어. 그때까지는 다 괜찮았어요. 정말로요.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지연이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은 제가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가계부스라고 선물했던 것이었죠.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해졌어요. 지연이는 정희미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혹시 병원비 얼마나 드셨어요? 제가 정산해 드릴게요. 정희미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은 게 느껴졌어요. 병실의 환풍기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지연아,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아니에요, 이모.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지연이는 펜을 들었습니다. 검은색 볼펜이었어요. 저는 딸의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못했어요. 제 몸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검사비, 입원비, 약값, 그리고 간병비도 좀 드셨죠? 다 합쳐서 얼마예요? 정희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연이를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이어졌고 저는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지연아, 그만해. 제가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엄마, 이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해요. 이모도 힘드실 텐데 빨리 받으셔야죠. 지연이의 말은 옳았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인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저는 그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제 속마음은 그렇게 외쳤지만 병실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퇴원하던 날 정희미는 택시까지 불러줬어요.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냉장고에 반찬까지 채워놓고 갔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현관까지 났어요. 된장국도 있었고 시금치 무침도 있었죠. 저는 그 모든 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빚이 쌓여가는 기분이었어요. 지연이는 그날 밤 다시 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엄마, 이거 정임 이모 댁에 가져다 드려요. 제가 계산했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과 영수증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320만 원. 지연이는 정희미가 쓴 모든 비용을 추산해서 넣어둔 거였어요. 병원비, 검사비, 약값, 그리고 간병하면서 사온 김밥과 커피값까지. 심지어 냉장고 반찬값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연아, 이건 엄마, 이게 맞는 거예요, 이모. 정림 이모도 돈이 필요하실 거예요. 민호 오빠 카페도 어렵다면서요? 저는 멈칫했어요. 정희미의 아들 민호가 카페를 운영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봉투와 무슨 상관일까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엄마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람 일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영수증 땡기고 정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딸의 말이 제 신념을 그대로 되받아쳤습니다. 맞아요. 저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꽃집 장부도 경조사비도 모든 걸 기록하고 정리했죠. 꽃 한 송이 팰 때마다 영수증을 꺼넣고 월말에는 장부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봉투가 칼처럼 느껴질까요? 이틀 뒤 저는 정임이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어요. 봉투를 손에 준 채 몇 번이나 돌아서려 했죠. 계단에 앉아 10분을 보냈어요. 그런데 문이 열렸습니다. 선아야, 왜 여기 있어? 정희미는 놀란 얼굴이었어요. 장을 보러 갈 참인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병원비랑 그동안 쓴 거 다 정리했어. 정희미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그저 제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복잡했어요. 선아야, 이게 뭐야? 우리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정희마, 이건 절차야. 네가 먼저 내준 거니까. 절차? 우리가 무슨 은행이야? 정희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장바구니를 현관에 내려놓는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나는 네가 아파서 도와준 거야. 친규니까. 그런데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도 돈은 돌려받아야지. 내가 신세 진 게 사실인데. 신세? 신세를 따지는 거였어? 정희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화야,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봉투를 정희미 손에 밀어넣으려 했지만 정희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져가. 나는 안 받아. 정희마, 가. 네가 계산하고 싶으면 혼자 계산해. 문이 닫혔어요. 쾅 하는 소리가 집 앞 골목에 울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골목은 조용했고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리하는 게 예의 아니었나? 돌아오는 길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투명 비닐 너머로 돈이 든 봉투와 영수증들이 보였습니다. 지연이가 정성껏 정리한 것들. 하지만 그 정성이 오히려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집에 도착해도 봉투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탁에 앉아 봉투를 바라봤죠. 현금이 빳빳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새 돈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이모한테 드렸어요? 응, 드렸는데. 다행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천장을 보며 정희미의 그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희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아침마다 꽃집 셔터를 올리고 화분에 물을 주고 손님을 맞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무거웠습니다. 물줄이개를 들 때마다 팔이 저렸고 포장지를 자를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바닷가 산책길에서 정희미를 마주쳤어요. 우연이었습니다. 정희미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저는 꽃집 간판 앞에 서 있었죠. 눈이 마주쳤어요. 불과 10m 거리였습니다. 인사해야 하나, 못 본 척해야 하나. 저는 손을 들려다 멈췄어요. 정희미도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이. 제 손은 허공에 남았고 바람만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꽃집으로 돌아왔을 때 손님이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어요. 백합을 고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선아 씨, 요즘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정임이랑 싸웠지. 동네 소문 다 났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장미 한 다발을 골랐습니다. 치든 꽃잎 한 해를 떼어내며 말씀하셨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그래. 너무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하다 보면 다 틀어지더라고.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할머니의 말이 계속됐지만 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꽃을 포장하는 손이 자꾸 멈췄어요. 그날 저녁 경로당 급식 봉사를 갔어요.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돕는 자원봉사였습니다. 부엌에 들어섰는데 정임이가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감자를 깎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규칙적으로 감자 껍질을 벗겨냈어요. 오늘은 정임이 봉사날이 아닌데. 저는 멈칫했어요. 정임이도 저를 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부엌의 다른 봉사자들이 저희를 번갈아 보더니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아 씨, 저쪽 배식대 좀 봐주실래요? 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배식대로 갔습니다. 정임이는 계속 감자를 깎았어요. 칼질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톡, 톡, 톡. 감자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났어요.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줄을 서서 식판을 내미셨죠. 저는 국을 떠들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어요. 선아 씨, 오늘 국이 맛있네. 감사합니다. 정임이가 끓였지? 그 사람 손맛이 좋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국자에서 국물이 튀었습니다. 식판에 국물 자국이 남았어요. 선아 씨,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어르신은 식판을 받아가셨어요. 저는 국자를 놓고 잠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할게. 정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괜찮아. 내가. 손 다쳐. 비켜. 정임이는 제자리로 들어왔어요. 저는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정임이는 능숙하게 국을 떴고 어르신들은 그녀에게 웃으며 인사했죠. 정임이 오늘 일찍 왔네. 네, 할 일이 없어서요. 선아 씨랑 둘이 있으니 든든하네. 정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부엌은 시끄러웠지만 우리 둘 사이만큼은 침묵이 흘렀어요. 냄비 뚜껑 여는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어르신들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 사이로 우리의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앞치마를 벗으며 복지사 윤서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항상 밝은 표정이었는데 오늘은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두 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정임이는 동시에 윤서를 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정임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윤서 씨. 윤서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안경을 고쳐 쓰는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두 분 경로당에서 중재 프로그램 있는 거 아시죠? 혹시 필요하시면... 필요 없어요. 정임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윤서는 명함을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작은 명함이었어요. 그냥 여기 두고 갈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윤서가 나가고 부엌에는 저와 정임이만 남았어요. 정임이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도 가방을 들었죠. 문을 향해 걷는데 정임이가 먼저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탁자 위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갈등 중재 상담, 박윤서 복지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함 뒷면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재가 필요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걸까? 명함을 가방에 넣으며 저는 경로당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벌써 어두워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바닷가를 비추고 있었어요. 정임이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달력을 넘기며 날짜를 셌습니다.
1, 2, 3, 4.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꽃집 일과를 마치고 저는 복지관 도시농업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텃밭 가꾸기, 허브 키우기,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집에만 있으면 자꾸 정임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강사 선생님은 젊은 분이었어요. 상추 모종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식물은 거짓말을 안 해요. 물 주면 자라고 안 주면 시들죠. 사람보다 단순해요. 저는 모종을 받아들고 흙을 만졌어요. 손에 묻은 흙이 포근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감초. 손톱 사이로 흙이 파고들었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죠. 처음이세요? 네, 꽃집은 하는데 채소는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인데 같이 해봐요. 혼자보다 둘이 낫잖아요. 혼자보다 둘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추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복도를 걷는데 게시판에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긴급 지원 프로그램 안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호 생각이 났어요. 정임이의 아들. 카페를 운용하다 적자를 본다던 그 아이. 민호가 이런 거 알까? 저는 전단지를 한 장 가져왔습니다. 가방에 넣으며 윤서와 마주쳤어요. 선아님, 도시농업교실 어때요? 좋아요. 손에 흙 묻히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윤서는 제 가방에 든 전단지를 봤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요? 주변에 필요한 분 있으세요? 아, 그냥 봤어요. 신청하려면 서류가 좀 필요한데 도와드릴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민호를 돕고 싶었지만 정임이와 연이 끊긴 지금 어떻게 그 집 일에 끼어들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그냥 궁금했어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알아챈 듯한 표정이었어요. 안경 너머 눈빛이 저를 오래 봤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일부러 돌아간 길이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문에는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종이가 바람에 펄럭거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텅 빈 카페 내부가 보였어요. 의자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에스프레소 머신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메뉴판의 글씨가 바래 보였어요. 얼마나 문을 닫고 있는 걸까? 한 달, 두 달.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혜미는 이걸 알고 있을까?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전단지를 펼쳤습니다. 임대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신청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명. 저는 펜을 들었어요. 메모지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죠.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연락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건 정임이 집안일인데.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 다시 갔습니다. 윤서를 찾아서요. 윤서 씨, 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요. 제가 아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데요. 대리 신청을 어려워요. 그럼 제가 익명으로 기부 같은 걸 할 수는 없나요? 윤서는 저를 찬찬히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선아님, 혹시 정임님 아들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근데 정임님은 모르시는 거지요? 네. 알면 안 돼요. 왜요? 그냥 더 이상 신세 지우고 싶지 않아서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리고 일주일 뒤 연락이 왔어요. 긴급 연계 프로그램으로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단 후원자는 익명으로 처리된다고요. 저는 꽃집 매출 일부와 도시농업교실 원고료를 모았어요. 200만 원. 통장에서 빼서 윤서에게 전달했습니다. 새 돈이 아니라 구겨진 지폐들이었어요. 장미 팔고 백합 팔고 한 장 두 장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거면 2달치는 될 거예요. 선화님, 그냥 제 마음이에요. 정임이한테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윤서는 봉투를 받으며 물었어요. 왜 직접 말씀 안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말하면 또 돈 이야기가 돼요. 저는 그게 싫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서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꼭 비밀로 할게요. 며칠 뒤 딸 지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핸드백을 식탁에 내려놓는 소리가 무거웠어요. 엄마, 나 독립하려고요. 뭐? 전셋집 알아봤어요. 다음 달에 나갈 거예요. 저는 찻잔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갑자기 왜? 여기 불편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나이도 있고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지연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전세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종이가 반듯하게 접혀 있었어요. 보증금 2천만 원인데 제 적금이랑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대출? 지연아,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 괜찮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보며 숨이 막혔어요. 2천만 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지연이는 대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돈은 안 쓸 거예요. 엄마도 노후자금 필요하시잖아요. 지연아, 엄마, 사람 일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제 절차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가 정임이에게 한 말이 이제 딸에게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필요 없어요. 도와주시면 또 갚아야 하잖아요. 그게 싫어요. 지연이는 서류를 챙겨 넣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어요. 다음 주쯤에 이사할 거예요. 지연이가 나가고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찻잔은 식었고 벽시계만 똑딱거렸습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똑딱, 똑딱. 돈이 감정을 삼켰구나.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저는 정임이에게 건넨 그 하얀 봉투를 떠올렸어요. 영수증 20장이 든 봉투. 절차를 지키려던 제 마음이 결국 딸의 마음까지 얼려버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꽃집에 손님이 왔어요. 민허였습니다. 정임이의 아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살이 빠진 것 같았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민호야, 잘 지냈니? 네, 이모, 이거 드리려고요. 민호는 작은 화분을 내밀었어요. 커브 화분이었습니다. 로즈마리였어요. 초록잎에서 향기가 났습니다. 카페 다시 열었어요. 복지관에서 도움받아서요.
이모한테도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잘 됐네. 근데 웬 화분을? 엄마가 요즘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엄마가 좋아하시잖아요. 이모가 엄마한테 대신 좀 전해주시면.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말이 막혔어요. 민호야, 엄마는 잘 계시니? 네, 근데 요즘 웃질 않으세요. 이모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만 쉬시고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민호는 화분을 카운터에 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화분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로즈마리 향기가 꽃집안에 퍼졌습니다. 정임이가 좋아하던 향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윤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아님, 민호 씨 임대료 지원됐어요. 이번 달부터 정상 영업 들어간대요. 다행이네요. 근데요, 정임님이 복지관에 오셔서 누가 도와준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제도 지원이라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선아가 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요?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임님 눈빛이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전화기를 끊고 저는 민호가 두고 간 화분을 만졌어요. 작은 로즈마리 향기가 났습니다. 잎을 만지니 손에 기름기가 묻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임이가 알면 또 돈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야? 밤이 깊어지면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바닷소리가 들렸고 어딘가에서 정임이도 같은 바닷소리를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꽃집 쇼윈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시든 꽃을 버리고 새 꽃을 꽂고 유리창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은 이사 갔고 집은 너무 조용했죠. 저녁마다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 소리로 정막을 채웠죠. 절차로 상처 줬으니 절차로 봉합할 수는 없을까? 저는 메모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정임아, 빚은 갚지 않아도 상관없어. 우리 사이의 절차부터 바로 잡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 말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기를 반복했죠. 마침내 완성된 메모를 쇼윈도 안쪽에 붙였어요. 밖에서는 잘 보이지만 안에서는 뒤집어진 글씨에 정임이가 지나가다 볼 수도 있겠죠. 볼까? 안 볼까? 봐도 무시하려나? 그날 오후 단골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화 씨, 저기 뭐 붙여놨어? 아, 그냥 메모예요. 정임이한테 보내는 거지? 동네에서 다들 걱정하더라고. 둘이 언제 화해하냐고. 저는 대답 대신 할머니께 장미를 포장해 드렸어요. 할머니는 꽃을 받아들고 나가시며 말했습니다. 사과도 때가 있는 법이야. 너무 늦으면 안 돼. 문이 닫히고 저는 쇼윈도의 매물을 다시 봤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로 항구가 보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매무는 그대로였고 정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바심이 났지만 떼어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꽃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정임이었습니다. 석양빛을 등지고 서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오래간만이네. 정임이는 쇼윈도를 보고 있었어요. 메모를 읽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들어올래? 아니. 정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아야, 민호 도와준 거 너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랬어? 돈 문제로 우리 사이 틀어진 거 아니었어? 그래서 말로 하면 또 돈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몰래 한 거야? 정희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서운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미가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선아야, 나는 네가 사과하길 바란 게 아니었어. 그냥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희미는 쇼윈도의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절차를 바로잡자고? 우리 사이에 무슨 절차가 필요해? 정희마, 선아야, 나는 네 친구야. 은행 직원이 아니고. 정희미는 돌아섰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붙잡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쇼윈도의 메모가 살짝 흔들렸어요. 내가 또 틀렸구나. 절차가 아니라 마음이 필요한 건데. 그날 밤 저는 윤서에게 전화했어요. 윤서 씨, 그 중재 프로그램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선아님, 결심하신 거예요? 네,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임님도 동의하셔야 하는데 제가 설득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민호가 두고 간 허브 화분을 봤어요. 작은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분을 들고 정임이 집으로 향했어요. 정임이 집 앞에 섰을 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고 정임이가 나왔어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선아야, 이거 민호가 나한테 줬어. 너한테 전해달라고. 저는 화분을 내밀었어요. 정희미는 화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왜? 네가 요즘 힘들어한다고 하더라. 네가 로즈마리 좋아하잖아. 정희미는 화분을 받았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로즈마리 향이 현관에 퍼졌어요. 정희마,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제대로? 들어와. 거실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들어온 정희미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40년 전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둘 다 젊었고 아이들도 어렸죠. 차 줄까? 응. 정희미는 부엌으로 갔어요. 주전자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찻잔 꺼내는 소리.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먼지 쌓인 화분,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제 꽃집 전단지요. 오래된 전단지였어요. 모서리가 말려 있었습니다. 정희미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생강차였습니다. 따뜻하고 알싸한 향이 났습니다. 둘 다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선아야, 나 화났던 거 알지? 미안해. 아니, 들어봐. 나는 네가 돈을 갚으려 해서 화난 게 아니었어. 정희미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정희미가 말을 이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는 네가 나를 친구가 아니라 빚쟁이로 본 것 같아서 화났어. 영수증 하나하나 챙겨서 계산한 거, 그게 너무 서운했어. 정희마, 근데 나도 잘못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어땠겠냐는 말, 그건 진짜 아니었어. 그 말 하고 나서 후회했어. 정희미의 눈이 붉어졌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절차를 지키는 게 예의인 줄 알았는데, 정리하고 넘어가야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꼬였어. 그래서 몰래 한 거야? 응.
말로 하면 또 오해하고 틀어질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어. 정희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이 얼굴에 닿았어요. 선아야, 나는 그런 거 원한 게 아니었어. 그냥 네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해주길 바랬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정희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거렸습니다. 똑딱, 똑딱. 그때 저는 가방에서 윤서의 명함을 꺼냈어요. 정희마, 우리 복지관 중재 프로그램 받아볼까? 중재? 응. 윤서가 서면 사과랑 합의서를 쓰면 우리 관계를 다시 정리할 수 있대. 정희미는 명함을 받습니다. 서면 사과? 우리가 법원도 아니고.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정희마, 우리 말로 하면 또 싸울 것 같아. 서류로 하면 감정이 덜 섞이잖아. 정희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아야, 그게 문제야. 우리 사이에 감정이 없으면 뭐가 남아?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정희미는 계속 말했어요. 난 네 감정이 듣고 싶어. 서류가 아니라. 정희마, 근데 너가 그게 편하다면 해보자. 어차피 이대로는 안 되니까. 정희미는 명함을 받았어요.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찝찝했습니다. 서류가 답이 맞나? 아니면 또 틀린 건가? 우리는 그날 정로당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윤서와 함께 중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요. 정희미 집을 나서는데 정희미가 말했어요. 선아야, 민호 도와줘서 고마워. 진심이야. 천만에. 근데 다음부턴 몰래 하지 마. 나한테 말해줘. 우리 친군데.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항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바다 냄새가 났어요. 뒤돌아보니 정희미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정희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화해였지만 그곳으로 충분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화해는 이제부터야. 다음 주 경로당 주방에서 윤서를 만났어요. 정희미도 왔습니다. 윤서는 서류 2장을 꺼냈어요. 이게 서면 사과 양식이고요. 이건 관계회복 합의서예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편하게 적으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행동, 사과의 내용, 앞으로의 약속. 간단한 항목들이었지만 쓰기는 어려웠습니다.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정인미도 펜을 들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동시에 웃었습니다. 이거 학교 숙제도 아니고. 그러게, 친구 사이에 이런 걸 쓰다니. 하지만 우리는 썼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었습니다. 저는 먼저 펜을 움직였습니다. 정희마, 내 마음을 돈으로 계산한 것 같아 미안해. 절차만 따지고 내 마음은 보지 못했어. 앞으로는 감정을 먼저 말할게.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을게. 정희미도 적었어요. 펜 긋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야, 내가 은혜를 강요한 것 같아 미안해. 상처 주는 말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네 방식을 존중할게. 내가 절차를 지키고 싶으면 같이 지키자. 서명하고 서로 교환했습니다. 정희미의 사과문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글씨체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정인미도 제 것을 읽으며 코를 훌쩍였어요. 윤서가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두 분 축하드려요. 이제 새 출발이에요. 우리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경로당 주방에서 오랜만에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경쾌했고 정희미가 콧노래를 불렀어요.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찬물이 손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차갑지 않았어요. 우리 돌아왔구나. 천천히 조금씩.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꽃이 캘린더를 넘기며 날짜를 셌습니다. 5월이 가고 6월이 왔어요. 정희미와 저는 다시 경로당 봉사를 함께 했고 도시농업 교실도 나란히 들었습니다. 서먹했던 시간들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집에 왔어요. 이사 간 뒤 처음 방문이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지연아, 너는? 저도 잘 지내요. 혼자 사니까 좋더라고요. 지연이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또 영수증인가 싶었는데 편지였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저는 편지를 펼쳤어요. 지연이의 혼글씨였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죠? 절차만 따지고 감정은 무시했어요. 엄마한테 배운 대로 했는데 그게 엄마를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대출은 제가 갚을게요. 그건 제 선택이니까. 하지만 엄마가 필요할 때 말할게요. 돈 얘기도 마음 얘기도. 엄마, 사랑해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 정희미무랑 화해하셨다며요. 응, 어떻게 알았어? 민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도와주셨다고. 근데 서면으로도 사과하셨다면서요. 그래, 그게 나한텐 편했어.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그런 사람이시죠. 말보다 기록이 편한 사람. 근데 엄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른 거니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저를 이해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잘못 가르쳤나 봐. 절차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아니에요. 절차도 필요해요. 다만 그 안에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지연이는 일어섰어요. 저 이제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연아. 지연이가 나가고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에 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록 속에도 감정이 있구나. 나는 감정 없는 기록만 했던 거야. 다음 날 꽃집에 정희미가 왔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아야, 이거 봐. 정희미가 내민 건 작은 수첩이었어요. 겉표지에 우정장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기록하는 거. 정희미는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선아가 나를 도와준 것. 병원에 데려다 줌 X. 마음 써줌 O. 2025년 11월 내가 선아에게 상처 준 것. 은혜 강요한 말. O. 2025년 12월 선아가 민호 도와준 것. 임대료 지원 O. 몰래 한 것 X. 2026년 1월 우리가 함께한 것. 경로당에서 사과문 쓰기 O. 저는 웃음이 났어요. 정희마, 이게 뭐야? 우리만의 장부야. 네가 절자 좋아하니까 나도 기록해 보려고. 근데 내 방식대로. 돈은 안 적고 마음만 적는 거야. 정희미는 펜을 꺼냈어요. 같이 쓰자. 앞으로 우리가 주고받은 것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저는 펜을 받았어요.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6년 2월 정희미가 내게 준 것, 서툰 사과를 받아줌 O. 내 방식을 존중해줌 O. 정희미가 옆에 적었어요. 2026년 2월
선아가 내게 준 것. 용기 내서 다가와 줌? 오. 우정장부를 같이 써주기? 오.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어요. 꽃집 안에 햇살이 가득 들어갔습니다. 로즈마리 화분에서 향이 났어요. 정임아, 이거 매일 쓸 거야? 아니, 가끔. 중요한 날만. 우리 우정의 영수증은 필요 없으니까. 그 말에 저는 정임이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몇 주 뒤 복지관에서 도시농업 전시회가 열렸어요. 저와 정임이가 함께 키운 상추와 허브가 전시됐습니다. 사람들이 구경 왔고 민호도 카페 음료를 가져왔어요. 이모들 수고하셨어요. 이거 드세요. 민호야, 고마워. 카페는 잘 되고 있니? 네, 덕분에 잘 돌아가요. 이모, 진짜 감사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임이가 아들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호야, 혼자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창피한 거 아니야. 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지연이도 왔어요. 전시회를 구경하더니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임이 뭐, 둘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래, 우리 원래 잘 어울렸어. 정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우리는 집 앞 골목 계단에 앉았어요. 그날 돈 이야기로 싸웠던 바로 그 계단이었습니다. 선아야, 여기 기억나? 응, 어떻게 잊어?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 나도. 바람이 불었어요. 정임이는 가방에서 우정장부를 꺼냈습니다. 오늘 거 쓰자. 뭐라고 쓸래? 2026년 2월. 우리가 함께한 것? 전시회 선봉? 5. 집 앞 골목에서 화해 완성? 5. 저는 웃으며 적었어요. 2026년 2월. 우리가 배운 것. 절차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먼저. 5. 정임이가 제 어깨를 기댔어요. 선아야, 우리 앞으로도 싸울 거야? 아마도. 우리 성격 다르잖아. 그래도 괜찮아? 싸워도 이제는 화해할 줄 아니까. 정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갈매기가 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집 쇼윈도에 메모가 아직 붙어 있었어요. 빚은 갚지 않아도 상관없다. 우리 사이의 절차부터 바로 잡자. 저는 그 메모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새 메모를 붙였습니다. 정임에게. 절차도 마음도 둘 다 우리의 언어야. 사랑해. 이틀 뒤. 쇼윈도에 답장이 붙어 있었어요. 정임이의 글씨였습니다. 내 방식을 존중해. 나도 사랑해. 저는 그 메모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우정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붙였습니다. 정임이도 같은 걸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꽃집 문을 닫으며 저는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우정도 그랬어요.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며 더 단단해졌어요. 가족이 이름표라면 존중은 계약서구나. 우리는 이제 둘 다 가졌어. 밤이 깊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어딘가에 정임이 있고 딸이 있고 그들이 저를 이해해 준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꽃집을 열고 정임이와 경로당에 가고 상추에 물을 주겠죠.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는 그 일상 속에 우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정임아. 다시 돌아와줘서.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관계를 맺고 때로는 틀어지고 다시 이어지곤 해요. 돈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사소한 오해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해요. 하지만 진짜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정의미가 보여줬습니다.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감정을 우선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서로 다른 언어를 쓸 뿐이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화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틀어진 관계가 있나요? 용기 내서 한 걸음 다가가 보세요. 말로든 글로든 당신만의 방식으로. 늦은 사과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쓰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